자, 두근두근 내 인생 수업해봅시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소설 작품인데, 먼저 왼쪽에 제재, 이 작품을 선정한 의도를 보면, 이 작품은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소년이, 선천성 조로증이 뭐니? 너무 일찍 늙어버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나이가 막 되게 늙어버리는 그런 소년이 자신의 비극저상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부모와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여기까지 줄거리에 대한 얘기죠. 나아가 독자로 하여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문학이 우리의 결국은 삶에 대해서 쓰는 거다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갈래는 장편 소설 성장 소설입니다. 선생님이 소설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것은 특히 현대 소설이잖아. 현대 소설에서 시험에 나올 것은 첫 번째 시점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여기서 구조는 순행이냐 역행이냐 역순행이냐 액자냐. 근데 이 작품의 시점은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서술자가 어디에 있다?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이렇게 안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어떤 고백적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 시간은 현대고요. 공간은 주로 병원과 애가 아프니까 그다음에 집이고 그다음 주제는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이 뭐야? 선천성 조로증이지.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 보듬어주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고요. 특징은 난치병 앓는 소년의 삶을 유쾌한 시각으로 그려내서 삶의 가치와 가족의 의미를 생각한다. 그 다음 부모보다 늙은 아들, 아들보다 젊은 부부라는 독특한 설정을 통해 인생 의미를 성찰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갑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태권도 특기생으로 체육고등학교 다니던 대수와 대수 동아리 차겠지? 당찬 성격의 미라는 미라 동그라미 17살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다. 아름답네. 그지? 그럼 얘는 이제 부부가 된 거지. 부부가 되는 거죠. 부부. 고딩 부부지, 고딩 부부. 그 아이가 바로 뭡니까? 선천성 조로증을 갖게 되는 거지. 그 뒤로도 어머니는 누굽니까? 여기 아까 부부였으니까 미라겠지. 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뭐를? 하루에도 몇 번씩 긍정과 부정 사이로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뭐를? 임신한 거를. 그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은 뭡니까? 엄마의 뱃속이지. 내 몸은 자꾸 자라났다. 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이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름이라는 아이가 얘기해. 그 선천성 조로증을 갖는 아름이라는 아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여기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다도 되고 이 아이를 낳아야 할지 못 낳아야 할지 그지? 이것도 되겠죠. 하루에 몇 번씩 그러니까 낳아야 할지 지워야 할지 이런 거지. 하루에 몇 번씩 긍정과 부정 사이로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어머니 뱃속에서 내 몸은 자꾸 자라났다. 주위에서 쉴 새 없이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 뭐 어머니의 심장 소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소리를 귀가 아닌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지하벙커에서 모스 보호 해독에 열중하는 병사처럼 비유적 표현이지. 내 주위를 감싸는 그런 떨림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었다. 그 암호는 당 같았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게 바로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이게 제목이죠. 그죠? 쿵쿵 혹은 둥둥이라도 좋았다. 먼 북소리 같기도 하고 큰 발소리 같기도 했다. 그 무엇? 거대한 몸집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울림이었다. 얘도 비유적 표현이죠.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뭐라고요? 거대한 몸집 가진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이거죠. 그때마다 나는 여진, 진동에 민감한 순록, 사슴처럼 도망칠 준비를 했다.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죠. 계속 비유적 표현 하고 있죠. 나는 진동에 민감한 사슴처럼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죠. 하지만 동시에 춤추고 싶은 기분도 들었다. 그죠? 어떤 설렘의 기분도 들었대요. 어머니의 심박과 내 것이 겹쳐 나의 심장 박동이 겹쳐 가끔은 음악처럼 들려왔기 때문이다. 쿵짝쿵짝 쿵짝짝짝. 그건 뭡니까? 어머니의 심장과 나의 심장이 서로 교감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쿵은 어머니 거, 짝은 내 거. 쿵은 센 소리, 짝은 여린 소리. 나는 긴 탯줄에 매달려 그 소리에 집중했다.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내 머리 위에 떠서 나무가 초록을 퍼뜨리듯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뜨렸다. 다 비유법이죠. 그것은 정보량의 최소 단위를 말하는 비트이기도 하고 가수들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비트이기도 했다. 그 비트와 저 비트는 온몸 곳곳이 중요한 메시지 보내며 흩날렸다. 듣다 보니까 뭔가 되고 싶어지는 게 누가 들어도 참으로 선동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리듬이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명령어를 전달받는 세포들은 곧장 행동에 돌입했다. 하늘에 쏟아지는 비트를 맞고 기관들이 움트이며 기지개를 편 것이다. 간이 부풀고 콩팥이 여물고 우뚝우뚝 뼈가 돋아났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 다시 읽어볼게. 이 두 번째 줄. 어머니의 심장은 달처럼 내 머리 위에 떠서 뭐와 같듯이 나무가 초록색을 퍼뜨리듯 어머니의 심장은 어때? 비트를 퍼뜨렸다. 비유적 표현이죠. 뭘 비유했어요? 나무에 비유했죠. 그것은 정보량의 비트이기도 하고 가수 음악의 비트이기도 했다. 아무튼 정보량의 비트든 가수 음악의 비트든 이 비트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무슨 메시지 보냈을까? 빨리 얼른 자라라고. 어디에서? 엄마 뱃속에서. 그래서 뭔가 되고 싶어지는 게 생기고, 그치? 그 어머니의 비트 소리를 듣다 보니, 심장 소리 듣다 보니까 뭔가 되고 싶어져. 그 다음에 뭔가 되고 싶어지는 게 누가 들어도 참으로 선동적이야. 선동적 뭐야? 빨리 뭔가 되라라는 어떤 응원의 어떤 그런 비트 소리 같았다 이거야. 그래서 명령어를 전달받은 나의 세포들은 행동에 돌입했다. 그치? 왜? 그 비트 소리가 뭐 같아서 뭔가 되고 싶어지는 선동적인 어떤 그런 구호 같아서 내가 빨리 행동에 돌입했지. 그래서 나는 그 비트를 들으며, 즉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제 나의 기관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간이 생겼다. 콩팥이 생겼다. 뼈가 생겼다. 그래서 나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이거지. 그리고 내 꿈속에서 어머니가 꾸는 꿈과 만나서 대화도 했다. 지금 아직까지 엄마 뱃속이야. 엄마, 응? 엄마, 그래. 나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아프도록 뛰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죽을 것 같은데 도무지 멈출 수가 없어요. 아가야, 네, 나도 그래. 가슴이 뛰어. 가슴이 저리도 뛰는데 멈출 수 없어. 이거는 이제 곧 있으면 서로 우리가 만날 때가 됐다. 그래서 서로 뭐 하는 거야? 두려움과 설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의 상징적 의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아까 나왔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두근두근하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이건 뭡니까? 낯선 세상에 대한 나의 두려움과 기대감이다. 이거 별표 치고 무조건 암기. 자, 다음 갑니다. 자, 이제 태어났습니다. 어리고 생활 능력도 없었지만 나의 부모는 나가 크는 것을 보면 행복해한다. 그러나 나는 빠른 속도로 신체 내가 늙어가는 조루증에 걸려 병원에 다니되고요. 우연히 나의 사연이 방송에 소개되면서 이들의 관심을 받고 암투병 중이라는 서하라는 소녀에게 편지를 받는다. 이거 나쁜 년이지? 나쁜 애지. 이거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왼쪽에 잠깐 볼게요. 성장소설로 해서 의미인데, 성장소설은 뭐냐면 아이가 이제 뭔가 아직까지 미성숙한 아이가 이제 성숙화에 가는 과정을 다룬 소설을 성장소설인데, 당연히 그러면 소년의 성장을 다루겠죠. 조루증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과정을 거쳐준다. 어른의 성장은 뭡니까? 어린 나이에 아름을 낳은 대수와 미라가 진정한 부모가 돼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서 성장소설은 그 죽어가는 주인공 아름이의 성장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 이들의 부모, 아름의 부모의 성장도 됩니다. 사실 이곳까지 산책을 나온 건 그 애, 서하죠. 서하에게 건넬 말을 고민하기 위해서였다. 메일을 받은 지 일주일 지났지만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은 상태야. 자, 우리가 중략 죽은 불거리로부터 완전히 달라야지. 중략 부분 줄거리 전에는 아직 아름이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이제 그 배 안에서 커가는 자라는 과정이고, 중략 부분 이후로는 조루증에 이미 걸렸고 거기서 서하라는 애가 그게 방송에 탔고 서하라는 애가 편지 줘서 서하라는 애와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답장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쓴다 해도 뭐라 할지 몰라서죠. 답장을 쓰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따로 있죠. 나는 그 까닭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그 편지를
잘 쓰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민해서 쓰다 보니까 답장이 느려지는 거지. 하지만 표가 나선 안 돼. 나는 그에 비해 이른 만족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지? 그에게 때이른 만족을 주고 싶지 않았대. 뭐야? 난 너무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금 너무 나이가 많은 거야. 그지? 졸업증이니까. 그래서 나는 성숙한 거지. 끄덕이고 안도한 뒤 자족해 돌아버리고 자족해서 돌아서 버리고 싶진 않았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애가 바란 거 이상으로 그 애를 또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만족이 임계점 넘으면 만족이 아니라 감탄이 되니까 하는 그런 탄성을 만들어내는 반향을 타고 반향이 일으키는 가을 물결을 타고 그 애가 나에게 쓸려오길 바랬다. 한마디 뭐야? 그 애가 나의 편지를 읽고 뻑가길 바랬다. 그러니까 뻑가게 하려면 완벽한 편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답장이 느려졌다. 뭐 이런 얘기겠네. 하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쓴 형편없는 메모들을 떠올랐다. 형편은 메모 뭡니까? 답장을 쓰기 위해서 미리 적어둔 소재들이겠지. 힘이 잔뜩 들어간 게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화 뜨거워지는 내용이야. 부끄럽다 이거지. 관념적이고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현학적이 너무 막 고지식한 너무 막 지식 자랑하는 그런데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견하고 보는 즉시 손살에 쳤던 글들을 지금 내가 답장으로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설한 애를 내 답장으로 하여금 나에게 뻑가게 만들 정도로 답장을 쓰고 싶어서 내가 막 진짜 아주 막 어려운 글들, 유식한 글들만 찾아서 소재로 이렇게 메모에다 놓고 그걸 읽어보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지. 그러나 그것도 문체가 제각각인 게 어느 것은 도도하고 초등학생이 쓴 산문 같고 어떤 것은 인문대학교 복학생이 쓴 잡문 같았다. 이건 뭐 공작도 아니고 스컷들의 깃털 자랑하듯 구애하는 모랑색 같다 이거죠. 비유법이죠. 한마디로 뭐가 비유법이야? 내가 쓴 이런 소재들, 내가 답장 쓰기 위해서 만든 이런 그런 재료들, 글의 재료들이 뭔가 공작새가 특히 수컷들이 암컷을 꼬시기 위해서 깃털 자랑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다 이거에서 공작은 나를 비유한 거죠. 나. 가장 평범한 소년이 되어 가장 평범한 고민하는 내 스스로가 낯설고 불편했다. 역시 연애를 글로 배워서 그런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나의 답장이 마음에 들지 않군. 뭐 이런 얘기죠. 갑니다. 누군가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어를 독학한 친구에게 네 말 속엔 노인과 야쿠자와 여고생 말투가 다 섞였다라고 평가한 걸 듣고 깔깔댔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딱 그거 같았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사랑을 배운 거야. 사랑의 편지를 쓰기 위한 걸 막 배운 거지.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글들을 뽑아오니까 거지 같은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해 내 안에 여러 가지 욕망이 섞여 있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다 빼고 어떻게 나를 설명하지? 그래도 괜찮단 말인가? 나처럼 괜찮은 아이가 나는 수심에 잠겨 먼 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수심이 마음에 든 나머지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이수화. 사물의 이름을 처음 배우듯 발음했다. 그러자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소나무 가지에 얹혀있다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눈덩이처럼 이것도 비유법이지 가슴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어났다. 고요함이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긴 한 듯 쩌렁쩌렁 점막이 울려 퍼졌다. 역설법이죠. 적막함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질 수가 없죠. 적막은 뭐야? 고요함이지. 고요함이 쩌렁쩌렁 울려 퍼질 수는 없습니다. 역설법이고 여기서 고요함이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긴 한 듯이 적막함, 이 적막은 나의 마음이야. 야, 지금 아름이는 죽음을 앞두고 졸업증 걸려서 진짜 삶에 대한 미련이 없는데 이런 적막한 상태인데, 그죠? 어떤 잔잔한 바람이, 즉 이서하라는 존재가 존재가 나의 가슴을 적막한 가슴을 울린 거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람이 13계급 중 0계급에 속하다는 고유한 단어를 읊어봤다. 그것은 곧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기척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동그라미를 만들어냈다. 신기한 일이었다. 0계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0계급이 무언가 하고 있었다. 일단 첫 문장을 써야지.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두고 보자. 나는 허공에 대고 안녕이란 말 썼다. 하지만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소매 끝으로 지웠다. 잘 지내? 라는 말도 반가워란 말도 마찬가지였다. 한 소년의 80먹은 폐와 심장과 혈관, 이건 지금 누구야? 아름을 얘기하죠. 아름이 졸업증 걸린 아름을 얘기하죠. 타고 바깥
입으로 흘러나온 한숨이 공기를 흐렸다. 나는 김선이 창문에 대고 글씨를 쓰듯 공기 속에서 다시 그 애 이름을 자, 그 아래 제목의 상징점이 두 번째 갑시다. 첫사랑 느낄 때 뭡니까? 이서아란 이름 불렀을 때 마음에서 조용한 기척이 일어났다. 이 기척은 이서아가 나에게 준 울렁임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이 되겠죠. 어쨌든 그의 이름을 적었대. 그러자 하늘 위로 문장이 돋아났대.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 어디선가 삐걱하고 낡은 풍판이 돌아간 소리가 났다. 나는 머리로 지나가는 활자를 한자 한자 따라 읽었다.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조로증에 걸린 내가 삶의 의미가 없는 내가 이서아라는 방송을 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이서아라는 애한테 편지 받고 답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두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중략주가 나왔을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나는 서아가 암에 걸린 소년이 아니라 30 넘은 무명 시나리오 작가임을 알게 되고서 병의 어떤 병세는 급격히 악화된다. 왜? 충격을 받은 거죠. 나쁜 새끼지, 서아라는 새끼. 그죠? 아빠, 그래 아름아. 저 눈이 멀고 나서야 평소에 내가 아빠 얼굴을 보는 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게 됐어요. 아, 이제 점점 병세가 악화돼서 눈이 안 보이나 봐. 아버지가 손으로 내 머리 만졌다. 나는 아버지의 커다란 손바닥 안에서 내 이마가 안긴 느낌 좋았다. 아빠, 그래 아름아, 나 무서워요. 점점점. 아, 얼마나 슬플까. 아버지는 나를 안았다.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간호사 만류 따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힘껏 안았다. 그리고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거렸다. 왜? 너무 안타깝겠죠? 마치 세상의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이 힘에 붙여 바들바들 손을 떨었다. 잠시 후 내 가슴으로 펄떡이는 아버지의 심장도 전해졌다. 쿵쾅 쿵쾅. 자, 이거지는 아버지의 심장 소리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아들을 사랑하는 감정과 그 다음에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감정. 약하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는 소리였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파동 안에 머물렀다. 서로의 파동,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꼈다. 그죠? 아버지의 심장 소리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 다음에 나의 심장 소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자장, 여기 나왔죠? 뭐 자기장. 그 자기장의 맨 끝 나중에 그려지는 동심원이 토성주의의 고리처럼 우리를 감쌌다. 아주 오래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만난 그런 박자, 심장 소리를 누군가와 온전하게 합혀지는 느낌을 다시 경험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비로소 알아낸 기분이다. 누군가를 힘껏 안아 서로의 박동 느낌만큼 심장을 가까이 포개는 거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그 포옹에서 그 태아 있었을 때 어머니와의 그 박동을 느낀 거죠.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 어머니 찾았다. 엄마, 응?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응, 물어봐. 혹시 나 무섭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가끔 궁금했어. 엄마나 아빠나 내가 병들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진 않았을까?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울음을 참고 계신지도 몰랐다. 엄마, 배 한번 만져봐도 돼요? 어우. 엄마가 동생을 임신했네요. 첫째가 아픈 와중에 그 와중에 또 둘째를 임신할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죠. 그죠? 아, 비밀이었나 봐. 왜? 그냥요. 알고 있었니? 한참 전에 엄마 먹는 그 약 엽산 맞죠? 엽산은 이제 임신할 때 임산부들이 먹는 약이에요. 걱정돼서 찾아봤었어요.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야. 우주 미안하지 않겠냐? 응,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언젠가 이 아이는 자기 동생이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 머리에 형 손바닥이 한번 올라온 적 있었다고 말해주세요. 왜 지금이냐고, 조금만 참다 갔지 그랬냐고 그런 말 하지 않았다.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하기도 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제목의 상징점이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심장 속에서 쿵쾅쿵쾅을 느꼈다.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안타까움. 그죠? 이거고요. 그 다음 나의 쿵쾅쿵쾅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근든 내 인생의 구조. 우리한테는 이 전체 구조죠. 이거는 미라와 대수가 17살의 아이를 낳았다. 그 다음에 아름은 17살이지만 조루증에 걸려서 80살의 노년의 모습을 살아간다. 그래서 청춘과 노년의 삶은 동시에 보여준다. 이런 얘기고요.
다시 갑니다. 오래전에 아무도 모르게 원망하고 서운했던 기억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픈데 동생을 만든 엄마 아빠의 모습이죠. 이제 그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도 중요할 리가 없었다. 어머니는 대답듯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잠에 취한 사람처럼 느리고 아둔하게 말았다. 아빠, 엄마 보고 싶을 거예요. 하고 이제 죽죠. 자, 왼쪽입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의 상징 의미입니다. 살아오면서 겪었던 의미 있는 순간들을 의미하겠죠. 이 작품은 죽어가는 아름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기록한 성장 소설이자 어린 나이에 아름을 낳은 대수와 미라가 진정한 부모가 돼가는 어른의 성장 소설이다. 아까 성장 소설이라는 안 적어도 돼 앞에 놨었으니까 이란 의미가 두 개가 됐지. 하나는 아름이의 이야기, 하나는 아름이의 부모의 이야기다 이거죠. 나머지는 됐고요. 여기서 비유법 되게 많이 들어갔고요. 아까 역설법. 가슴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어났다.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긴 한 듯이 쩌렁쩌렁 정막이 울려. 쩌렁쩌렁한 정막 울릴 수가 없다 했죠. 그 다음에 은유법도 많고요. 도치법도 있었어요.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마치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이 이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깃털처럼 이게 뒤에 가야겠죠. 이게 바로 직교법과 도치법을 썼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법 썼다 해서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다시 꼭 정리해 주세요. 요거 보고 다시 뭐 앞으로 돌아서 크게 얘기할 거는 없습니다. 이 작품은 결국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의 어떤 쿵쾅쿵쾅 느꼈던 거. 두 번째는 이서아라는 애의 답장을 주기 위해서 내 고민하면서 내 자신한테 부끄러움 느꼈던 거. 세 번째는 이제 죽음을 앞둔 과정에서 아버지 뱃속에서 아버지와 어떤 포옹에서 쿵쾅쿵쾅 느낀 거죠. 제목이 갖는 의미입니다. 태아때 두근두근 소리를 듣고 나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로 나는 그 소리 듣고 도망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춤추고 싶다는 기분도 들었다. 이서라 이름 불었을 때 나의 가슴에 일어났던 기척은 뭡니까? 나의 가슴속에 이서아라는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이서아라는 존재가 고요했던 나의 삶에 큰 의미로 다가갔다. 그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망을 엄청 느끼죠. 이서아는 암에 걸린 애가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였으니까. 아버지 품에서 쿵쾅쿵쾅 느낀 나이 어떤 느낌 받았을까요? 아버지의 심장박동 소리인데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과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느낌 받았고 나의 쿵쾅쿵쾅에서는 뭘 느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래서 상징적 의미, 제목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뭡니까? 새로운 세상과 처음 만나는 순간의 두려움과 설렘의 소리. 그 다음에 기척에서는 새로운 만남으로 인한 설렘과 기대감. 그래서 쿵쾅쿵쾅은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근두근, 그지? 그 다음에 기척, 그 다음에 쿵쾅쿵쾅 이렇게 세 개로 분리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제목은 짧은 삶이지만 나에게도 벅찬 감정을 느끼는 의미 있는 순간이 있었고 나의 삶이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며 느끼며 산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걸 드러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의미와 표현사의 특징.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비유법 더럽게 많이 썼다 그랬죠. 어머니의 심장은 달처럼 내 머리에 떠서 나무가 초록을 퍼뜨렸다. 직유법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심장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포근하고, 그죠? 내 주변을 감싼다 이런 얘기죠.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정막이 울렸다. 정막이 쩌렁쩌렁 울릴 수는 없죠. 역설법이죠. 그래서 이서라는 존재가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갔다 이런 얘기고요.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 잠시 휘청댔다. 마치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이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이 내 앞에서 휘청댔다. 도치법이죠. 그 다음에 뭐만 듯이 직유법. 그래서 병으로 인해 나의 몸이 가벼워졌지만 그런 나에 대한 아버지의 슬픔과 사랑, 책임감은 더 커졌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요. 세 파트로 나눠서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았어요.